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울산 남구 효성 TNC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예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 남구 효성 TNC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쯤 큰 불길은 잡힌 상황입니다. 공장 지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불은 한풍구를 타고 건물 위로 옮겨 붙으면서 인접한 보관 창고까지 확대됐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줄기가 불이 난 지점에 닿지 않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반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과 산림청 등 헬기 4대를 동원해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인력 650여 명, 장비 80대가 투입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화성이 높은 나일론 제품이 불에 타고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불로 초기 화재 진화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렸던 북동부의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면서 다음 달 정도면 잦아들지 않겠냐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이 출현 여부가 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이달 중순 80만 명에 육박하던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서서히 내림세를 보이며 7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가장 심했던 미국 북동부,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서 신규 확진이 크게 줄고 있는 데 힘입은 겁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의료고문은 한 달 내 미국 전역의 오미크론 감염 수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고 재차 전망했습니다. As we get into the next weeks to the month or so, we'll see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the level of infection get to below what I call that area of control. 과신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아공, 영국, 이스라엘처럼 확산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수준으로 위험도가 내려가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선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다른 변이 출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겁니다. We get yet again another variant that has characteristics that would be problematic, like a high degree of transmissibility or a high degree of virulence. 파우치 박사는 미국 내 4차 접종 실시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차 접종을 실시 중인 이스라엘에선 보건당국이 4차 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3차 접종자보다 중증자에 대한 저항력은 3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은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이 되면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도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럼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유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 쓰이는 검사 키트입니다. PCR 검사처럼 코를 통해 검체를 채취하고 시약에 넣은 뒤 진단 도구에 떨어뜨립니다. 1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빨간 줄이 2개면 양성, 하나면 음성입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60살 미만 등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이 방식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40% 수준. 무증상이나 감염 초기일 경우 감염자라도 10명 중 6명은 음성이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실제 감염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격리와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신속 검사에서 가짜 음성이 나온 확진자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절반밖에 못 찾아내면 나머지 절반은 얼마든지 확산을 계속 시킬 거잖아요. PCR 검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신속항원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는 오히려 확산을 더 일으킬 수 있거든요. 현재 PCR 검사 능력은 하루 85만 건. 오미크론 급증 상황에서 신속항원 검사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7,159명, 해외 유입 354명으로 모두 7,5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 줄어 418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5명 늘어 누적 치명률은 0.89%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약 20%고 재택치료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어제 수색의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완료되면서 오늘부터는 24시간 수색에 돌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소은 기자,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마무리돼서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죠? 네. 사고 2주째인 오늘 아침 6시 40분쯤부터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인력 200여 명과 인명구조견 5마리가 투입됩니다. 구조견이 반응을 보였던 22층의 잔해물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등 건물 상층부 수색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어제도 밤 10시까지 15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한편 어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났는데요. 무게추와 팔을 비롯한 상층부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애초 계획은 조종실과 기둥의 상단부 일부까지 해체하는 것이었지만 외벽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판단해 크레인 해체를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외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꼭대기 쪽에 있던 외벽 거푸집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상층부 수색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또 오늘부터 24시간 수색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이 내린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 오늘부터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추가 투입되고 현대산업개발 또한 3교대로 작업자들을 투입해 수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는데요. 중수본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수색과 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해왔던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안보다 60만 호를 더 늘려서 총 31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부지로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공급 계획.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표현하며 여러 차례 공언해온 주택 공급책이 발표됐습니다. 공급 규모는 총 311만 호, 경선 때 밝힌 250만 호보다 61만 호가 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 물량 206만 호에다 신규로 105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추가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된 상황. 정권 교체론의 중심에 있는 부동산 표심을 대대적인 공급 정책 카드로 다잡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던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부지 개발은 제외됐습니다. 공항은 그대로 두되 주변 부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용산공원 반환부지 등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공급이 임기 내 가능할지는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도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지금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죠. 또 제시한 공급 규모의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편중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 순회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제안을 받은 정책 아이디어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의 아침과 방학 점심 급식을 지원하는 공약도 밝히는 등 생활 밀착형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택한 첫 번째 국민 공약은 육아 재택 보장이었습니다. 육아 중인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30대 여성의 제안이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와 더불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유연 근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육아 문제를 떠나서 재택근무를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외에도 1,500여 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서 현직 의사가 제안한 건강보험 정보 도용 방지 등 4가지 아이디어가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립과 또 집행. 보육 국가 책임제를 강조해온 윤 후보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급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침과 방학 중 점심까지 급식이 가능하게 하고 방학 중에 초등 돌봄 교실도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외교 안보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국정 운영 철학과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에서 도로가 깊이 2.5m 정도 꺼지는 이른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20대 여성이 도로에 생긴 구멍 아래로 떨어졌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옆에서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연구소를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공사 현장 관계자는 주변 통행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하락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의 팔자에 낙폭을 확대하며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4.15포인트 하락한 2800.14에 코스닥은 20.95포인트 내린 921.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에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까지 겹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사자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이브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걸로 예상되며 하락하고 있고 LG화학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은 지난주 공장 화재 여파로 이틀째 내림세입니다. 한편 K옥션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자체 가운데 후다바마츠는 지금도 유일하게 모든 주민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는 원하는 주민들이 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다바 철도역은 이미 지난 2020년에 주민 귀환에 대비해 재정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11년 전 원전 사고 이후 출입이 제한된 채 그대로 방치된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오는 6월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70살 야스다 씨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希望と疲れとね、みんないろいろもうごちゃ混ぜなんです。いろいろこのちょっと長すぎてね。 가족의 직장에 따라 9번이나 이사할 정도로 그의 피난 생활은 녹록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난민들의 65%인 3,600여 명은 여전히 후다바마츠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후다바마츠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에 그친 반면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람은 60.5%에 달해 귀환 작업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홍콩의 한 애완동물 가게에는 햄스터 수천 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해당 동물 가게 점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가게의 햄스터 일부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당국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7일 사이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햄스터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게에 보관된 2,000마리의 햄스터를 모두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이후 햄스터를 구입한 소유주들에게 햄스터를 인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好唔開心啊！本來一件開心嘅事係咪啊？買翻嚟準備陪小朋友，但係到最後要咁樣處理，好似了結咗條生命一樣。係啊。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온라인 청원에는 하루도 되지 않아 2만 3천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단호하고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조명을 배경으로 섬세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무용수들. 무용수의 몸짓과 영상미 그리고 빛이 어우러져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올림픽의 상징인 오리온 마크 위에서 선보이는 이 부분은 그림자 무용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 올라서 영광이라는 무용수들. Best wishes to Beijing. Together for a shared future. 이번 무대에 거는 자신들의 희망도 감추지 않습니다. We want to show our talent as a Filipinos to the world, especially for the Chinese people, for this big event. 이들은 2019년 중국의 한 공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리 없는 몸의 언어로 감동을 선사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뒤 노인을 위한 무료 공연 등 꾸준한 선행으로 중국에선 선한 그림자 무용단이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매년 1월이면 독일에서는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새의 종류와 숫자를 파악해보는 재미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새의 종류와 숫자를 알아보는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 전체가 해당되며 참가자가 살고 있는 집안 창가나 발코니도 좋고 집 근처 공원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 동안 주변과 하늘을 관찰해서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와 숫자를 파악하면 됩니다. Das ist eine große Bürgerwissenschaft, das heißt, alle Bürger sind Wissenschaftler, können mitmachen und durch die Vielzahl der Ergebnisse der Daten ist das dann auch sehr, sehr relevant. 중복을 막기 위해 한눈에 들어온 새의 수를 헤아려 그때그때 적어뒀다가 1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숫자를 관련 사이트에 올리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매년 1월 열리는 이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ch finde es total spannend, die Veränderungen einfach zu sehen und zu erfahren und vor allem mitzuerleben. 이 행사는 독일에 서식하는 조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그제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천시와 전문가들은 리프트에 감속기가 고장이 나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텅 빈 스키장에 안전점검을 받는 리프트가 이용객 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이 스키장 상급자 코스의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스키장은 모든 리프트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스키장을 찾은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중학교 졸업 선물로 온 거였는데 아이들이 그냥 방에만 있어야 되니까. 여자친구하고 스키 타려고 왔는데 큰맘 먹고 왔는데 어쨌든 스키를 못 하게 됐고 좀 불편했죠.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감속기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리프트에는 1분에 약 1,700회 돌아가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감속기는 이 모터의 속도를 줄여 강한 힘을 내게 하는 설비입니다. 감속기의 내부가 파열되거나 헛돌면서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리프트가 뒤로 밀린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의 분석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일까지 사고가 난 리프트를 포함해 이 스키장의 리프트 5대를 모두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밀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데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운영 중단을 할 예정입니다. 스키장 측은 다친 이용객들에게 치료비를 보상하고
장비 수리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즌 스키권을 보유하신 고객분들 가운데 환불을 원하시는 분께는 시즌 잔여 기간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오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꾸준히 감소해오던 국내 사망 사고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늘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역문화 혁신 등으로 국내 사망사고는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국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군기사고 83건, 안전사고 19건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사망 건수가 7년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전년보다 2배가량 늘었는데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군인의 인권 증진이나 인권 옹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지는 안타까운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5년간 사병보다는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간부와 군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타 또 뭐 등등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 군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익명 상담을 늘리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코로나19 2년이 넘으면서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은 이제 한계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갚아야 할 돈은 더 많아졌는데 대출 만기 재연장은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의 어려움이 특히 큽니다. 이들의 목소리 조정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9시 영업 제한 이후 회사 앞 치킨집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빌린 돈만 1억 5천만 원. 얼마 전 5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코로나 시작되었던 그 시기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있거든요. 원금 상환을 할 수 있겠지 하고 끌어온 게 여기까지인데 올해부터 제가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원금 상환을 해야 돼요. 영업 제한을 피했다 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외출이 뜸해진 상황, 동대문 의류 시장도 덩달아 활기를 잃었습니다. 은행 빚에 사채를 써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받은 것도 있고요. 40년 정도 돼요. 그거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월세도 지금 2달 정도 밀려 있고. 대출 된다고 해도 반에서 버텨야 하는 건지.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632조 원. 코로나 직전보다 31% 늘었습니다. 특히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이런 다중채무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배 넘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3월 이후엔 대출 만기 연장이 없다고 예고한 상황.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있는 자영업자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인원 제한, 시간 제한, 그리고 방역 패스. 지금 3가지를 다 저희가 감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출을 갚으려면 벌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그 과정 환경이 갖춰져야죠.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2달도 안 남은 대출 만기 종료 시한 앞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오늘은 겨울 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보시면 아침에 영상 1.3도로 출발했는데요. 이는 평년보다 8도 정도나 높은 기온입니다. 한낮에도 9도까지 올라 3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날은 풀렸지만 공기가 다시 탁해졌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습니다. 오늘 세종시와 충남, 전북과 광주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동해안 지방에는 눈이 온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동해안 지방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더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이 6도, 대전과 부산이 10도, 광주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와 동해 먼 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